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SFOC 윤세정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지난번에 한번 줌으로 한 걸로 방송 출연해 주셨고 오늘은 직접 나와 주셨는데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세종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옆에서 보니까 더 잘생겨가지고 비교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잘 지냈어요? 예, 어, 지금 가을에 그 유엔 총회, 유엔 음,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에 갔었고 그때 실시간으로 맞아요. 잠깐 전화했었죠. 네, 전화로 연결도 해서 어, 말씀드렸었고 네, 그 갔다 와서 또 이제 뭐 연말에 있었던 뭐 분류 체계 같은 그런 거 관련해서 의견 내고 하고 지냈습니다. 글래스고는 어떤 동네예요? 글래스고는 이 영국 중에서도 이제 북부 스코틀랜드에 있는 도시고요. 대표적인 그 공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업 도시 7, 80년대에는 이제 융성하는 공업 도시였다가 이제 산업들이 좀 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쇠퇴한 예전에 공업 도시 지금은 상당히 좀 영국 내에서도 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도 이제 석탄을 기반으로 한 공업이 사실 영국의 전통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굳이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연 이유가 기존의 화석연료 산업으로 융성했다가 지금 이제 쇠퇴한 것 그리고 이런 지역들에게 앞으로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글래스고를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그 당사국 총회에 대한 그런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소감? 갔다 오신 소감 이런 거. 네. 네. 일단 당사국 총회가 이제 해마다 열려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그렇죠. 한 번을 건너뛴 상태에서 다시 열렸기 때문에 숙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숙제들을 그래도 일부 풀어내고 합의들을 만들었다는 데에서는 일단 당사국들 간에는 꽤 좋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답답했던 것들이 좀 풀렸다. 그래도 못 만났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뭐라도 얘기라도 하니까 좀 속이라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네. 그렇죠. 그 전에는 너무 이제 정체되어 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진행 속도 그리고 IPCC가 계속 업데이트하는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이제 급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에 비해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충분히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 여전히 사실이죠.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서 와 이거는 좀 확실히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저랑 같이 얘기하는 뭐 기완이도 그렇고 이거 어떡하지 막 너무 느린데 이거 엉뚱한 생각보다 너무 느린데 걱정되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답답함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저희 이제 효친님들과 함께 기후 못 지킬 것 같다 안 되겠다 뭐 포기하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방향인 것 같고 그러면 최소한 뭐라도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좀 약간 전화기가 막 엄청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예, 그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회춘마을 구독자분들께서 연말에 저희 단체 기후변화 관련해서 운동하는 시민단체에 기부를 많이 해주셔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단 너무 감사하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 사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같이 변해서 그러면 사실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동력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기부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기부를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와 그리고 그 기후 솔루션에서 같이 당장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좀 뭔가 뜻을 맞추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여쭤보기 전에 제가 또 아까도 이제 간단히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기후라는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물론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투자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큰 암초를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인데
요즘에 어제도 이제 보면은 브레이너드 이사가 나와서 그렇게 기후에 대해서 강조했던 분조차도 인플레이션이 최우선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앙은행조차도 앞장서서 나갔던 분위기가 약간 후퇴한 건 맞아요. 그래서 좀 저도 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내심 좀 인플레 잡히고 빨리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큰 국제사회의 공조가 올해는 이쪽으로 막 세게 드라이브가 걸리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상황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는 쪽은 그렇고 이제 기후 솔루션 쪽에서 보는 최근에 이제 이슈나 뭐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최근 이슈 중에서는 이 한국에서는 녹색 분류 체계가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었는데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게 뭐예요? 이 분류 체계라는 게 지금 녹색 분류 체계인데요. 산업 활동의 KS 표준 산업 분류 체계처럼 이 산업을 쭉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주요 환경 목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 오염 저감 이런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 기준을 국가가 표준적으로 정해서 어떤 사업이 녹색 사업인지에 대해서 표준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지금 발행되고 있는 녹색 채권들 이 이제 동일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녹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표준적인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사업들을 녹색이라고 포장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냥 항상 규제나 이게 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 몰랐어. 나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겠네요. 첫 시작이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녹색 분류 체계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녹색 분류 체계의 목적이 이제 애매한 사업들이 녹색의 옷을 입고 위장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명백하게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논의가 몇 달 동안 쭉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화석연료 관련 사업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 세계 최초로. 진짜요?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가 녹색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없었는데 지금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가스 발전입니다. 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녹색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였는데 결국은 논쟁이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지난 연말에 확정돼서 발표가 돼버린 거죠. 뭐 하셨어요? 막아야지. 그래서 뭐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서 뭐 토론회도 하고 뭐 산업부, 환경부 분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잘 안 됐구나. 네, 결국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렇게 좀 어쨌든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화석연료가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갔다라는 게. 네. 녹색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녹색이라는 그 지붕 아래에다가 진짜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이라 그래서 지금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중간 단계로서 필요한 활동이니까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환 부문을 만들고 거기에 가스 발전이랑 블루 수소 같은 걸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렇지만 전환 부문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약간 카테고리를 달리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채권이 발행되고 할 때는 그냥 녹색 채권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녹색 채권만 난 투자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전환할 거니까 좀 봐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녹색 채권으로 투자되는 금액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가스 발전이라든가 뭐 가스 개질 수소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다시 빨리 빼내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저희도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렇게 녹색 분류 체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후와 관련돼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좀 불편하긴 해도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의 사회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사실 대선이 기후변화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분수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의 이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을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네. 독일 총선이나 네. 아니면은 재작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이렇게 중요한 시기의 대선에서 기후 변화 관련된 논의가 좀 없는 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 그 글래스고 같은 그 지역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 그렇죠. 지역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한 건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또 요새 이제 연금과 관련돼서도 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그거 못하니까 이걸 피해 씌워놓자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고 사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잘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좀 답답하긴 해도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죠. 네, 네. 이 유럽이 먼저 이 블루체크라는 걸 처음 시작한 게 유럽이었는데 유럽에서는 일단 녹색, 진짜 녹색인 사업들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들, 재생에너지 사업들 아니면 농업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네. 뭐 숲을 조성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녹색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랬는데 유럽에서도 이제 LNG랑 원자력을 포함해야 되느냐에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고 유럽이 거의 연말이죠. 연말 연초에 유럽도 LNG와 원자력을 녹색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블루 체계를 검토 초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논의 중인데 그렇지만 유럽에서 이 LNG 같은 경우도 기술 수준을 좀 더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발전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열병합을 하든지 뭐 혼소를 하든지 해서 온실가스 수준을 상당히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허들이 좀 설정이 돼 있고 원전도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포함돼서 얼마나 투자가 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뉴스를 저도 처음 봤을 때 약간 그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럽도 결국은 LNG를 인정해줬다. 그냥 무슨 뭐 기후는 일단 뭐 너무 추워 지금 석탄 떼야 될 것 같고 지금 영국에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이제 효치 마을에도 한 분 계시는데 자주 활동하시는 분이 그분이 얘기로는 너무 추워가지고 파카 입고 애들이 지금 숙제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추워서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딱 받아버리니까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사실 여전히 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지금 독일이 2035년까지 완전히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하겠다라고 또 강화를 시키고 있고 해서 사실 LNG와 원전이 유럽에서도 논쟁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동유럽 쪽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이 거기를 보고 있는 거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환에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어쨌든 보시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뭐 대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치적인 논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당은 이렇고 저 당은 저러니까 나는 이 당을 뽑을 거야 이런 얘기조차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기후 관점에서는. 유럽 사람들이나 이제 유럽 활동가들 뭐 이렇게 만나보면 제일 다른 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의 수준이 역시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여기에 정말 사회 자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 의지나 인식이 바로 곧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결국 시작부터가 이제 문제라는 거지.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도 얘기했을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아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항상 똑같이 맨날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진짜 알면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옆에서 막 추워서 죽기도 하고 더워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결국은 이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니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문제가 되고 뭐 금융 산업의 리스크 관리 문제가 되고 이걸 더 경제랑 더 연결시켜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식의 얘기들과 분석들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일상생활에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가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기후 금융과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금융이랑 기후가 만나야 되는 이유가 금융이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돈의 흐름을 이끌어주는 거를 좀 물꼬를 틀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기후 금융, 공적 금융을 이제 어느 쪽에 투자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관련된 얘기들은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네, 그 공적 금융이라고 하면 사실 뭐 저 그전엔 잘 몰랐지만 이제 보다 보니까 결국은 국책은행들, 뭐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이런 그러니까 쉽게 데서 말하면은 정부 말을 들어야 되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지 맘대로 못하고 네. 정부 말을 좀 들어야 되는 정책적인 목표로 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관들. 그래서 이제 산업의 육성과 어떤 수출 진작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은행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지는 사실은 정책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우리가 공공 정책으로서 기후 변화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돈부터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건 정책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수익과 관련 없이 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런 기관들이 먼저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라는 문제 제기가 쭉 있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주로 이런 공적 금융부터 투자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해왔던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공적 금융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투자가 너무 많다라는 문제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2021년 8월에 냈던 보고서인데요. 지금 석탄에 관한 투자 얘기는 거의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우리 민간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석탄 투자 안 한다라고. 석탄 투자는 안 한다. 네,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서. 근데 석탄은 내려보시면 이렇게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결국은 화석연료가 내뿜는 온실가스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안 되죠.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는. 그래서 석탄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석탄은 그리고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극복할 것인가 이게 지금부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됐고 왜냐하면 아직도 석유와 천연가스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산업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 안 쓸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한다고 하고 앞으로 20, 30년 동안 가야 될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걸 줄여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이걸 먼저 하는 것은 민간 금융보다는 공적 금융이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럼 얼마나 들어간지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개발된 석유 가스전 석탄 광산에서 생산된 화석 연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이미 넘어섰다. 네, 살짝 내려보면 네. 그래프도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네, 이게 지금 G20 국가 중에서 네. 그러면 해외의 화석연료 사업에 돈을 얼마나 넣고 있는지 비교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위로 나와 있죠. 네. 여기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캐나다가 지금 3위인데 캐나다는 국내에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중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 여기 이 3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공적 금융을 통한 화석연료 투자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적 금융을 이쪽 화석 연료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보니까 오일앤가스 쪽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다.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2018년까지. 2016년에서 18년까지 3년 동안을 비교해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는 아마도 해외에서 이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오늘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석유 천연가스 자체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해외에서 유전 개발, 가스전 개발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유전 개발하는 설비들을 설치하고 발전소를 설치하고 파이프라인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부분이 사실은 또 선박 조선 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이제 그때 관련된 수주하고 막 이런 거 했을 때 항상 돈 받는 곳이 막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사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었겠네. 그러니까 이거 화석연료인데 빌려줘도 되나 이런 건데 많이 빌려줬다는 얘기네요. 이건 또 보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이 그렇게 크니까
이제 거기에 금융 지원을 해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어쩔 수 아니죠. 없죠. 산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 산업들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유전 개발하고 계속해서 시추선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산업 정책상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고 전환으로 나아가야 될 산업에 그 돈을 이제 쓰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게 사실은 주제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인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기후를 해결하는 회사한테 투자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ESG라는 뭐 운동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적 금융이 이쪽으로 돈이 안 가도록 막는 거, 이런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뭐 CCUS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LNG에 관해서 이제 천연가스 수입량과 소비량과 발전량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 석탄을 극복하려면 이걸 가스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깔려 있고 또 수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생에너지만으로 수소를 생산하기는 너무 비싸고 어려우니까. 자, 수소를 만들려면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려면은 물을 분해해야 되는데 물 분해하려면 또 전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 전기를 뭘로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그걸 재생에너지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수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만든 수소가 있고, 네. 천연가스를 쪼개서 만든 수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천연가스가 메탄이죠. 그래서 천연가스 메탄을 가져다가 CH4. 네. 그러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H2만 이렇게 쪼개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 2개 만들고. 네. 아니면 H2O에서 O 떼내고. 그렇죠. H2. 네.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을 분해할 때는 보통 이제 재생에너지로 분해해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안 나오는 깨끗한 수소를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블루수소라고. 그게 그린 수소입니다. 수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린 수소. 그리고 가스를 쪼개서 만드는 수소는 기본적으로 수소가 나와도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물이랑 결합시키는 어쨌든 거니까. CH4니까 그렇죠. 이걸 떼도 C는 있는 거지. 그리고 그 C는 결국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공정상. 공정상. 그래서 공정만으로 보면 이 천연가스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는 거랑 천연가스를 쪼개서 수소를 만드는 거랑 나오는 CO2가 똑같아요. 양이. 똑같을 수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CO2만 따진다면. 그렇죠. 그래서 가스를 기반으로 한 수소는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는 이점이 없는 거죠. 뭐 기술적으로는 그거는 논의로 따지더라도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없다. 네. 무차별하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그레이 수소는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포집해가지고 그렇죠. 어디 뭐 바다 밑이라든가 이런 데 저장하면은 그건 그래도 괜찮은 수소 아니냐. 그래서 그걸 블루 수소라고 부르면서 이 블루 수소를 지금 많은 기업들과 정부 정책에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린 수소 하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그거 하기가 비싸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중간에서 여기 있는 메탄을 쪼개서 쓰되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내가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땅속에다 묻어놓을게, 이런 건데. 그렇죠. 그 잡아놓는다는 개념이 이제 CCUS 기술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말이 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직 CCS,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충분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처음에 CCS 기술이 이제 CCUS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용량도 커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이 가스 기반으로 한 뭐 수소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소에다가 CCS를 달아가지고 온실가스를 안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시작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CUS 뭐든지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면은 그냥 뭐 애매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 좀 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저희 스튜디오도 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기부했던 것 내용도 이제 뭐 또 증서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올해 또 말 들어보면은 뭐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윤세정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니까
요새는 또 할 일이 많은 건 좀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죠. 네. 네. 그렇잖아요. 일이 없어서 그런 건데 할 일이 정말 많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또 응원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좀 뭐 목표라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때요? 네, 올해는 올해 목표는 오늘 계속 가스 말씀드리는데 가스가 우리가 이제 청정 연료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이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돼 화석 연료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이쪽으로 이제 문제의식 가질 수 있게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뭐 KBS 관련된 그것도 그렇고 석탄 관련돼서는 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할 게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희가 연초에서 뭘 했었냐면 네. 우리 민간 금융기관들, 뭐 증권사,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다 포함해가지고 네. 석탄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전화해가지고 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100개 기관을 뽑았는데 그 중에 70개 기관이 석탄 투자하지 않겠다. 라고 확인을 해주셨고 그 사이에 더 추가된 기관들도 있고 특히 보험사에서는 앞으로 신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는 보험 제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사이에 또 이제 우리 금융계에서도 석탄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확대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보람찬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석탄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돈이 안 가도록 막아주는 것이 또 이제 우리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 돼 가지마 그런 게 아니고 왜 안 가야 되는지도 설득하고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네, 근데 석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졌으니까 네. 사실 같은 관점으로 다른 사업들, 다른 화석 연료도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보일 거고 그래서 이 석탄에 대한 경험이 앞으로 이제 이 화석 연료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를 더 빨리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저희 효친 마을의 효친들입니다. 네. 네, 효친 마을 저희 기후솔루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 계속 나누면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